체크인스탁으로 오늘 아침 개장 준비 마무리해 보시죠. 오늘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장 체크인 원포인트부터 보겠습니다. 미중 부양책 4분기는 호호. 네, 일단 중국도 예상치 못한 강력한 부양책 발표가 나왔고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가 된다는 건 결국에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의미인데 4분기에 대한 경기 흐름들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좀 짚어볼게요. 네, 일단 3분기까지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건 4분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4분기에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외부에서 그 중요한 요소들을 찾아야 되는데 뜻하지 않게도 미국과 중국에서 모두 부양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우리가 수출을 주로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결국 수출이 잘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2014년, 5년 정도까지는 우리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미국에 이제 최종재를 수출하는 형태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게 또 약간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미국 쪽으로 오히려 중간재가 더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중국 쪽의 중간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적의 조합은 중국이 소비가 회복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제조업이 회복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최적의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최적 조합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저는 꽤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의 반등,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상당 부분을 반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게 지금 중국이 재정 부양책에 대해서는 계속 조금 힘을 주지 않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재정부양책 실패 아니면 실망으로 인해서 홍콩이나 중국에 급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고, 미국은 다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대선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른 그 변동성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두 가지 그림을 살펴보시면 지금 분기별로 미국 쪽의 흐름을 쭉 살펴봤을 때 미국의 지금 소비는 일정 부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조업 쪽에서 최근에 심리 지표들이 크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런 변화들을 좀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 특히 제조업 생산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부진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내 시장에는 전체적으로 수출주들에게 일단 약세 요인을 가져온 것이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중국은 오히려 광공업 생산 쪽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빠르게 회복되기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소비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상반기에 이구환신 정책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투입하는 정책을 쓴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 효과가 4분기에 시차를 두면서 좀 더 강력하게 밀고 올라왔을 경우에는 국내 관련 종목군들에게 큰 모멘텀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4분기에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건 그 최적 조합. 미국은 제조업 회복, 그다음에 중국은 소비 회복이 나타날 수 있느냐에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봐야 될 업종은 너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중국으로 인해서 그 바닥을 모르고 떨어졌던 그런 종목군들 일단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런 업종들이 만약에 기대를 넘어 선반영하면서 움직인다면 이건 또 경기 요소긴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중국 부양책 나왔을 때 철강주, 화학주 이런 것들 막 급하게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중국 증시 밀리면서 재차 또 밀리는 양상을 봤을 때는 기대감을 얼마나 빨리 반영하느냐, 또 실적은 어떤 식으로 올라오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개별 업종 쪽으로 살펴본다면 미국과 결부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결국 반도체와 조선 두 가지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국과 결부돼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철강, 화학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소비가 늘고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철강업, 화학업이 예전처럼 호황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가가 그때 대비해서 4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으로 빠져 있는데 이 정도에서 일정 부분의 반등을 가져갈 수 있는 요소를 만들 수 있다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부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꺾이면서 반도체 가격과 반도체의 등락이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레거시 반도체는 중국도 결부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해당 종목군들이 미중의 최적 조합이 나타났을 때는 다시 움직일 수 있고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면 아시는 것처럼 지수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4분기에 이 최적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계속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분기에도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의 중요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는 일단 제조업 지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도 미국의 제조업 경기 회복이 중요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같은 의견을 주셨고요. 미국의 제조업 그리고 중국의 소비 이들이 좋아지는 것이 우리 경제의 최적의 조합이 될 수 있겠다라면서 관련 섹터로 반도체, 조선, 철강, 화학 이렇게 업종들을 꼽아주셨네요. 두 번째 체크인 포인트 보겠습니다. LG전자 실적과 리가캠바이오의 시사점은 네, 지난주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LG전자 등등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특히 LG전자의 실적의 시사점과 리가캠바이오 주목을 해주시네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알테오젠도 강세였지만 리가캠바이오가 또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이렇게 새로운 재료가 나왔던 종목군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알테오젠의 움직임도 결국은 그 미국의 대형 빅파마와 붙으면서 강한 모습이 나왔던 거고요. 리가캠바이오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조합과 최근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쇼크를 발표한 삼성전자나 LG전자, 특히 LG전자와의 시사점은 어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까? 저는 여기서 한마디 단어로 압축해 보자면 비용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LG전자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아직 부문별 실적이 나온 게 아닌데도 뉴스에서 혹은 리포트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가전은 견조했는데 VS가 부진했고 그대로 실제로 비용 측면에서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비용이 대부분 물류비였다라는 것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류비는 LG전자만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의 키포인트는 과연 물류비를 각 회사들이 얼마만큼 이것을 녹여내느냐에 달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환율은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다시 원화 악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3분기 말에 가면서 급격하게 원화 강세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런 환율 효과를 고려해보면 대부분 수출에 환율 효과가 있었던 종목군들의 실적이 둔화될 것은 너무도 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갑자기 리가캠바이오를 들고 온 것은 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SCFI 지수인데요. 3분기 이후부터 올라간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어디서 물류비가 올라간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상 물동비는 크게 늘지 않았는데 그다음에 유가도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늘어날 게 별로 없었는데 그러면 내륙 운송에서 크게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항공 운송에서 늘어난 것인지 다른 인건비가 급증해서 늘어난 것인지 이런 요인들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운송비를 얘기할 때 해상 운송비 쪽에서 많은 원인들을 찾는데 실제로 SCFI나 다른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을 봤을 때 실제로 이런 지표도 운임 지표들이 급등한 것은 별로 없다. 그러면 해상 운임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의 물류비의 급증이었다면 이런 급증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다 리가캠바이오를 끌어넣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혹은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서 미국이나 주요 소비국으로 가져가는 물류비가 들어가는 이 제조업과는 달리 리가캠바이오 같은 회사는 뭘 하는 회사입니까? 기술을 수출하는 회사거든요. 물류비라는 것 자체가 들 필요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연구개발비 자체가 엄청난 비용이 들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개발이 되고 났을 때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는 실제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도 될 수가 있겠고 시장이 부진에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대안으로 선택되는 종목으로서의 움직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3분기에 이 실적에 있어서 비용 통제라는 부분이 가장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비용 통제에서 가장 자유로운 종목군들이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이디어도 우리가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오른 제약바이오 쪽을 쫓아가기엔 어려우니까 그러면 동일한 논리를 적용해 봤을 때 이런 해당 이슈 쪽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오히려 엔터라든지 게임 업종 같은 쪽이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주가의 조정은 꽤 많이 받았지만 실제로 이런 이슈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실적이 또 결부되지 않으면 다시 주가는 내려가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4분기에 주요 아티스트들이 돌아오면서 일정 부분 실적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이런 물류비라고 하는 또 환율의 변동이라고 하는 이슈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상대적으로 조정은 많이 받았던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에 한번 주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 전략일 수 있다. 그래서 뭐 바이오 쪽을 가지고 계시다면 가장 좋은 전략적 접근이 되겠지만 지금에 와서 제약바이오 그것도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따라 사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부여되는 구간이니까 그러면 뭐 게임주라든지 그다음에 엔터주 종목군들 쪽에서 그나마 조금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또 이제 게임주들은 11월 달에 그 게임 대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그런 게임 대전과 관련된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엔터나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런 비용 이슈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전체적으로 자유롭다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런 IP 자산들 쪽이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업종 내 대표주들을 살펴보시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움직인 게 별로 없는데 어떤 요인들이 좀 이런 물류비에 영향을 끼쳤을까에 대한 그런 추정을 해주시면서 임금도 좀 공감이 되는 게 최근에 그 미국의 항만 파업이 끝나면서 임금을 많이 올려줬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뭐 물류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번에 그 거의 50년 만에 파업에서 결국에 이 노조 측에서 임금 62% 인상 합의를 이끌어냈단 말이죠. 이런 비용 가운데서 물류비 등의 비용 통제가 지금 기업 실적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점 꼽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용 통제를 잘하고 있는 LG전자의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해주셨고요. LG전자는 실적이 나빴던 이유가 그런 비용 통제가 안 돼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수출주라고 하면 그런 제조업 종목군들을 흔히 바라보게 되지만 네. 지금은 그런 업종을 바라보면 안 된다.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잘 나가는 이유는 제약바이오가 전체가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대형 빅파마 붙어서 오히려 이런 비용과 관련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강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종목들을 지금 쫓아가기엔 너무 늦었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굳이 대안을 찾아보자면 그런 물류비 쪽에서 조금 자유로운 업종이 네. 엔터나 게임 쪽이 자유롭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LG전자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의 실적은 비용 통제가 좀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부진 이유를 찾았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 같은 이런 제약 바이오가 지금 좋을 수밖에 없는 그 배경에도 비용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붙여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엔터 게임주의 반전 여부, 턴어라운드와 함께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마지막 체크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기기 모멘텀 쉬어갈 시기. 네, 전력기기가 슈퍼사이클인 만큼 좀 계속 장기적으로 보겠다 이런 의견들도 시장에 많이 있거든요. 네, 저도 네. 뭐 100% 동감하거든요. 그 의견에 있어서는 뭐 100% 동감하고 뭐 2년 전부터 LS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좋은 말씀을 저도 드려왔고요. 그런데 이제 3분기 실적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LG전자의 미국향 혹은 북미향 수출이 가장 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최근에 어쨌든 이들 종목의 움직임도 전체적인 전력기기 움직임도 결국은 다 북미향이거든요. 그러면 북미향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과연 영향이 없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종목군들의 실적 향상에는 뭐 크진 않지만 분명히 환율 효과도 있었습니다. 근데 3분기에는 환율이 아시다시피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 컨센서스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보다 낮은 실적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컨센서스를 봤을 때 24년 이 컨센서스도 마찬가지고요. 2025년 이 컨센서스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죠. 근데 이들 종목의 특징은 뭡니까? 밸류가 비싸더라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 자체가 그것이 실적에 계속 반영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이들 종목의 상승에 가장 중요한 근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성장 속도가 덜컥인다? 장기적으로는 뭐 계속 좋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숫자상에서 뭔가 덜컥거리는 게 나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주가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빌미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아주 좋게 보고 있지만 3분기 실적과 관련돼서는 역시 눈높이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그 부양책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수는 결국은 미국 대선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뭐 여론전으로 봤을 때는 해리스가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5% 이상의 확연한 차이로 가지 않는다면 샤이 트럼프가 지난번에도 한 3, 4% 존재하는 것을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누가 된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다음에 지금 뭐 주요 선거구들의 어떤 뭐 지지율은 좀 요동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서 아직 뭐 미국 대선 결과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미국 전력기기의 실제로 뉴오더 신규 주문을 살펴보시면 신규 주문의 증가 속도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레벨 기준으로는 분명히 엄청나게 높아졌다라고 보여지지만 이 높아진 레벨을 계속 끌어올리려면 결국은 정책적인 배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지금 뭐 여러 가지 전력기기에 가장 바탕이 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미국 정부의 입장은 니들이 알아서 만들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정부의 보조금이 얼마나 지급되느냐, 정부가 얼마나 정책적으로 뒤를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해당 산업의 부스트가 되고 안 되고는 당연히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3분기 실적도 일단 덜컥일 수 있다는 점이 걸리는 요소고, 그다음에 미국 대선에 따라서 정책의 아마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IRA 폐지하고 뭐 전체적으로 다 모든 친환경 정책을 폐지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해리스가 된다고 해봐야 지금 하는 대책에서 추가적으로 더 플러스로 엄청나게 뭐 많이 할 거다라는 것도 저는 오버센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돼도 현재 구간에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고 기존 정책에서 약간의 더 플러스가 있느냐 마이너스가 있느냐 정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두 가지 변수로 인해서 해당 종목군들은 저는 3분기 실적을 보고 더 강세를 보이기보단 오히려 3분기 실적 발표되는 구간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각자 잘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보다는 오히려 좀 더 가격 조정이 나타났을 때 신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오늘의 뭐 리포트에서는 HD현대일렉트릭이 순현금이 늘고 있어서 M&A 같은 이슈를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뭐 이 정도의 현금으로 M&A를 할 수 있나요? 저는 뭐 그 정도의 현금으로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현금이 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늘어난 현금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캐펙스 투자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다음에 이미 한 캐펙스 투자가 또 이제 그 충당금이 줄어들면서 이익이 조금 개선될 만한 요소가 내년 초반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고려해 본다면 조정시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고 중심축에 놓여 있는 종목은 여전히 HD현대일렉트릭, LS 두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로 봤을 때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대장주는 박스권의 상단에 있지만 또 여러 전력 기기주들은 조정받은 이후에 많이 못 올라간 종목들도 최근에 좀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미 조정을 받아 있는 상태에서 좀 이렇게 저조하게 흘러가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 당장 이렇게 선뜻 잡기보다는 3분기 실적 둔화를 좀 반영하고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보셨는데 앞으로 이런 전력기기 쪽에서 반등을 이끌어줄 만한 이슈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슈는 어떤 부분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속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엔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미국 정부의 입장은 지금 알아서 하거든요. 기업이 알아서 해. 근데 이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쪽이라서 기업들이 알아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기업들이 뭐 화수분도 아니고 미래의 경쟁력을 위해서 자신들이 투자를 선점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무한정 돈을 쏟아부을 수 없고 그다음에 예전처럼 뭐 제로금리로 돌아갈 가능성도 없어서 채권 발행도 무한정하기에는 어려운 국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불확실성이 나오는 이유도 장기 방향성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투자 강도에 대한 의심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해당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좀 검증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략을 한다면 지금 현재 이쪽에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주가 조정이 다시 한번 일어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해당 이슈들, 실적이라든지 미 대선 이슈가 지나가는 11월 초반 이후 정도의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해당된 종목에 있어서 핵심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HD현대일렉트릭과 저는 LS가 잡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기기 3분기 실적 모멘텀 둔화에 주의하자라는 포인트까지 나왔습니다. 김종효 이사와 함께 체크인 스탁 함께 봤습니다.